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3주 1차 시 자료 수집 방법 첫 번째 설문조사에 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우리가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중요성 이해하셔야 되겠고 또 설문조사의 이론이나 실무 내용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적용 능력을 함량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설문조사가 차지하는 비중 꽤 큽니다. 피드백할 때도 필요하지만 일단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도 설문조사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또 설문조사의 이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또 테크닉, 그 어떤 체계적인 작성 과정, 면접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학습하시게 되겠습니다. 실제 적용 능력을 함량한다는 것은 설문조사에도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걸 다 파악하고 어느 현장에서 어떤 목적에 맞게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 구성에서는 1부 설문조사 이해, 2부 설문지 작성 과정, 3부 설문조사 유형, 4부 면접 방법 지침에 관해서 학습을 하고요. 이 학습을 끝내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설문조사, 서베이 리서치라고 영어로 표현하고요.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역시 설문조사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설문조사의 정의, 목적,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란 무엇인가? 아까 서베이 리서치라고도 하고 서베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리 준비된 표준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좋고요.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연구 및 실천 현장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욕구, 서비스 만족도, 사회문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어때요? 만족도, 얼마나 해피한지라는 만족도 조사에 응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또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이것도 역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느냐 크게는 이렇게 나뉘기도 하겠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활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시면 욕구조사를 통해서 지역 내 이런 복지 서비스 수요를, 니즈를 파악하고요.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프로그램 효과성이나 클리언트 만족도를 측정합니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빈곤, 장애,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연구에 밑바탕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보를 단시간에 수집 가능하고요. 익명성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솔직한 응답이 유도가 쉽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도구로 결과 비교가 가능하고요. 대규모 포번 조사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문조사의 장점과 단점 보실까요? 설문조사에서는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경제성 및 효율성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적은 시간으로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다. 또 표준화,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제시하므로 자료 비교 및 분석이 쉽다. 익명성 보장 중요하죠. 자기 이름이 밝혀진다면 솔직한 응답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한 주제일 경우 특히 어때요? 가정폭력, 빈곤,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익명성이 특히 보장됨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조사 가능한데요. 지리적으로 분산된 대상, 그러니까 서울, 뭐 또는 경기도, 부산, 뭐 각자 다 사는 곳이 다른데 조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 표본이 크죠? 대규모 조사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분산돼도 괜찮더라. 온라인은 뭐 전혀 상관이 없겠죠. 통계적 분석이 용이하다. 그래서 수치화된 데이터로 정량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통계를 한다는 게 우리가 SPSS 돌려가지고 얼마나 이 데이터의 양을 검증해서 측정해서 실태 조사에 활용을 하는가. 이게 설문조사다 보시면 되겠죠.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피상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자, 그래서 이 피상적이라는 거 좀 복잡한 심리 상태까지 우리 알 수 없고 미묘한 사회적 맥락 이런 건 짚기가 어렵다는 거죠. 응답 왜곡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성편견 또는 응답자의 질문 오해로 인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글로 읽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응답률, 특히 우편이나 온라인 설문은 응답률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익명성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을 그 대신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시면 되겠어요. 문해력 문제 나왔는데요.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이런 특정 집단은 자기 기입식 설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글을 읽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뿐더러 이 문해력,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연성 부족,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반응을 심층 탐색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에도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가 있죠. 그래서 심층 탐색을 요구하는 논문 주제는 질적 연구를 해서 1대1 대면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장단점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장점에는 경제성, 표준화, 익명성 보장, 대규모 조사 가능, 통계적 분석이 쉽다. 단점은 피상적 정보 수집, 응답 왜곡 가능성 높다, 낮은 응답률, 문해력 문제,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지 작성 과정인데요. 이 효과적인 설문지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본인이 새로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기준에 이미 표준화되고 검증된 설문지를 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자, 설문지 작성 7단계 보실까요? 그래서 설문지 작성은 단순히 질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사의 목적에 딱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7단계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목적을 명확히 한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가장 중요하죠. 무엇을 알아내고 싶은가? 조사 문제와 연구 가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불분명하면 설문 전체가 흔들린다. 설문지 자체도 표준화한 것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조사 대상 및 표본을 선정한다.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응답자가 누구일 것인가? 모집단을 정의하고 표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잘 구성해야 되겠죠? 다음 질문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 연구 목적에 필요한 변수를 목록화해 놓고요.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내용을 결정해 나갑니다. 네 번째죠. 질문 형식을 결정합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있을 수 있고요. 단일 응답, 복수의 응답 있을 수 있고요. 리커트 척도와 의미 분별 척도 등 각 질문에 대한 적합한 형식을 초이스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질문 문항을 작성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하며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중립적인 언어라는 것은 이 설문지를 이제 요구하는 답을 받아가야 되시는 분, 조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런 문항을 만들기도 해요. 예, 가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도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중 질문. 이것인가 저것인가 조금 이중적인 거 있죠. 그리고 모호한 표현. 모호하다. 이게 뭔가 명확하고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표현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러나 중립적인 언어라는 것은 이 질문지를 요구하는 질문지 작성자가 이 중립적인 언어, 어느 편견을 배제하고 가장 자기 자신을 중립적이게 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지 구성 및 편집인데요.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서 특수한 대로, 쉬운 데서 어려운 대로. 설문지 구성이 처음부터 어렵다면 어떨까요? 뒤로 갈수록 답안을 마킹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리커트 오줌 척도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보통 1, 2, 3, 4, 5 답 중에 3번을 가장 체크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 중에서 일반적인 건 좀 쉬운 거고요. 특수한 것은 좀 생각을 많이 요하는 것,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특수한 게 앞에 나오면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에 답변하기가 어렵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대충 같은 답안을 귀찮았을 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항을 잘 배치해야 합니다. 시각적인 레이아웃 중요하고요. 응답자를 위한 어떤 안내문을 포함해서 편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전조사에 있습니다. 프리테스트인데요. 본조사를 하기 전에 소규모 집단을 한번 표본으로 삼아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적어도 10% 정도? 100명이나 아니면 5% 예, 시간 관계상 필요하다. 뭐 이 적은 인원으로 해야 된다 하면은 또 5% 정도. 그래서 4, 50명. 예, 이렇게 그 소규모 집단을 미리 배정을 하고 예비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나 안 되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수정 보완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면서 이게 적합한 설문지인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면요. 조사 목적은 명확하고요. 조사 대상 및 표본을 선정하고요. 질문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질문 형식을 결정하고 질문 문항을 작성합니다. 다음에는 설문지 구성을 편집하고요. 사전 조사를 통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좋은 질문 문항의 조건 한번 보실까요? 질문 문항의 질은 어떨까요? 우리가 수입된 자료 앞에서 말씀 신뢰성과 타당성이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명확해야 합니다. 모든 응답자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전문 용어, 약어, 방어는 피하고 필요시 용어를 정리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쁜 예는 귀하의 SES는 뭐 이렇게 SS가 뭐지? 모를 수 있겠죠. 좋은 예는 기아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쉬운 언어로 정리해 두는 것이죠. 질문 자체를. 다음 간결성입니다.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고 짧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긴 질문에는 응답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맥락을 틀리게 잡거나 또는 이 답하는데 그 귀찮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고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이죠. 그다음 중립성인데요.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설문지 작성하신 분 자체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한 결론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 질문을 만든다든지 자료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예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찬성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답변하신 분은 전문가가 찬성했다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적인 답변을 내릴 수 없도록 유도하는 유도 질문이 되겠습니다. 단일 질문입니다. 하나의 질문 문항에 2가지 이상의 내용을 동시에 묻는 이중 질문인데요.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런 나쁜 예로는 이 서비스는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이제 저렴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것 같기도 하고 편리하다? 편리하다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혼합된 이런 질문은 싱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곤란하게 답하기가 응답 가능성. 예, 응답자가 실제로 알고 있거나 경험한 내용이어야 하고요. 기억이나 지식의 한계를 촉구하는 질문을 피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전혀 경험한 바 없는데 묻는다면 그 객관식 보낼 경우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응답자가 모르는 내용을 추측하게 하면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수집돼요. 그래서 추측으로 답을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질문 문항의 조건을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예, 명확성, 간결성, 중립성, 단일 질문, 응답 가능성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설문조사 유형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각 유형은 고유한 특성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 목적과 대상에 맞는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집 방법에 따른 설문조사 유형에는요, 우편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해도 우편조사는 어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편으로 발송하고 또 회수할 수 있는 봉투를 넣어서 보내드려야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우체국 활용을 많이 할 때는 우표 따로 넣고 비용도 일부 지불을 해서 왔다 갔다 그 거리까지 감안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교수들은 이 우편 조사를 과거에 많이 하셨다고 해요.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응답을 해소하는 방식인데요. 당연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겠죠. 그리고 익명성은 상당히 높아서 좋아요. 그러나 응답자 편의에 맞게 응답이 가능하고 응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발송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낮은 회수율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응답이 지연돼요.
그래서 기간 내에 응답을 안 보내고 기간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잡한 질문을 했을 때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응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조사원이 개입 불가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화조사 요즘 많죠. 조사원이 전화로 직접 질문하고 응답을 기록합니다. 비교적 빠른 정보 수집이 가능하겠죠. 응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요.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가져오고 있어요. 단점은 거부율 증가 추세가 있어요. 전화를 끊어버리죠. 더 이상 듣지도 않고 아니면 중간에 바쁘다고 끊는 경우도 있고요. 복잡한 질문은 전달이 어려워요.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고 또 누가 이 전화를 받느냐에 따라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분이 받게 되면 긴 시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 시각 자료 사용이 어렵죠. 그래서 조사원 편견이 개입할 수 있어요. 또 조사원 자체가 또 원하는 답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도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조사인데요. 온라인 조사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것이고요. 이메일,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질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신속성, 경제성, 대규모 표본 가능, 데이터 자동 처리, 멀티미디어 활용. 가장 이 중에서 뭘까? 효율적이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정확하다. 온라인 조사 되겠습니다. 단점은 인터넷 미접근 계층 제외되죠. 그래서 노년층 중에도 디지털 활용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허위 응답 가능성이 있죠. 이게 정확한 응답이 아니라 좀 허위로 대충 그 진심이 안 담긴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본 대표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분이 뭐 몇 살에 뭐 남자 여자 또는 이런 성별 구분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본인을 또 페이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겠죠. 자, 대면 조사,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를 만나서 질문하는 방식인데요. 개별 면접 조사이고요. 이건 좀 심층 면접에 가깝겠죠. 그래서 장점은 높은 응답률이 있다는 거죠.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응답을 이제 비교적 차분하게 진실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질문 이해를 즉각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심층 정보 수집 가능하죠. 비언어적 정보도 획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응답 속에 번호 체크를 하더라도 그 표정으로 단숨에 읽어내려갈 수도 있죠. 단점은 시간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사원 편견도 개입이 되는데 조사원 자체도 어때요? 조사원에게 비용을 많이 줘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낮은 익명성이 있죠. 이거 상대적으로 낮은 익명성이라는 건 대면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익명성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의심할 수 있죠. 지리적 제약.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면 조사는 그 근거리에 관련된 지역 안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만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유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문조사 유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요. 우편조사 요즘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또 교수들 간에 전문직 간에 좀 더 긴 데이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면 우편조사 쓰기도 합니다. 자, 전화조사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선거철이 되면 주로 전화조사를 보시면 되겠죠. 온라인 조사가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조사는 신속, 경제, 대규모 포본 가능성,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 데이터 자동 처리 이러한 점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편조사 잘 쓰고 있지 않지만 역시 아주 약간 존재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면 조사는 부담스러워하고요. 온라인 조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온라인 조사를 하고 커피 쿠폰을 쏘아주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쿠폰 좀 비싸다면 조금 저렴한 그 커피, 뭐 하삼동이나 메가커피 이런 커피 쿠폰을 쏘고요. 온라인 조사 응답률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 면접 방법에 대한 이제 지침을 보시겠는데요.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죠. 그래서 정형적인 인터뷰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정해진 순서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그 비교하기도 아주 쉬워요. 데이터 분석하기가 쉽죠. 이미 표준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평가자 간의 일관성이 있죠. 편견을 갖고 유도 질문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비정형 인터뷰는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심층 면접이나 탐색하는 데 필요하고요. 풍부한 심층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석이 어려움은 있어요. 이렇게 주관적이라는 건 이걸 조사하는 분의 어떤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면접관의 기술 의존 이건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 하셔야 사실은 어때요? 좀 더 답을 유연하고 정확하고 빨리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형 인터뷰는 유연성이 부족한데 반하여 비정형은 아주 유연성이 뛰어나다 할 수 있겠어요. 두 방식을 혼합할 수도 있겠죠. 반정형 인터뷰에서 semi-structured interview. 두 방식을 혼합하는데요. 유연성과 표준화의 조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의 목적에 따라서 인터뷰를 정형 인터뷰할 것이냐, 비정형 인터뷰할 것이냐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네, 면접 시 유의사항은요, 역시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겠고요. 또 명확하고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중립적 태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도 질문이나 조사제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청과 명료화인데요.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다시 명료화시켜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비유도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시간과 응답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면접 완료해야 하고요. 응답자도 바쁠 수 있잖아요. 응답자의 시간을 얼마나 소요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설문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설문조사의 가장 큰 장점. 2번 많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번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사전조사의 주된 목적은 네, 이번에는 3번 되겠습니다. 질문 문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프리테스트를 한다. 다음 3번 다음 중 좋은 질문 문항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효율을 높인다. 아니요. 우리 싱글 퀘스천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4번 온라인 설문조사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2번입니다.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조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자, 5번 구조화된 면접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네, 4번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질문과 순서에 따라 진행되죠. 그래서 이제 이 표준화되어 있는 설문지 많이 쓰기는 한데요. 탐색적인 질문에서는 구조화보다 비정형화된 설문지를 쓰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우편조사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 적절하지 않죠. 응답자의 익명성이 낮다? 아니요, 아주 높습니다. 2번 면접 조사 시 조사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바른 답을 암시한다? 안 되죠. 다음 설문지 작성 단계의 올바른 순서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을 명확화, 표본 선정, 질문 내용 결정, 질문 작성, 구성 편집, 그리고 프리테스트 사전조사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다음 중 이중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예가 될까요? 2번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렴하고 편리합니까? 5번 문제. 사회복지조사의 대면 조사가 특히 권장되는 상황은 대면 조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1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풀면서 여러분들이 13주 1차 시에 설문조사 내용 좀 쉽게 접근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의 본질을 살펴봤고요. 세계적인 설문지 작성 보셨고요. 조사 방법의 전략적 선택. 그래서 우편, 전화, 온라인 대면 중 무엇이 좋을까? 장단점을 파악해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면접의 윤리와 기술. 면접 조사에서 조사원은 친절한 명확성, 철저한 중립, 경청, 응답자의 권리 존중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우리가 다음 찰시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 시간에는 관찰과 내용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설문조사 물어보는 방법이라면 다음 조사에서는 보고 읽는 방법을 탐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